예, 10월 27일 금요일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전일 마감 시황과 모닝 코멘트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는 재차 급락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알파벳발 빅테크 실적 우려와 중동 지역 확전 조짐 등 악재들이 산재했습니다.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 수요 둔화가 확인된 가운데 GM과 혼다가 저가형 전기차 공동 생산 계획을 1년 반 만에 철회하기로 하면서 우려가 심화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가운데 어제 SK 하이닉스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 발표까지 증시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한국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6%, 전년 대비 1.4% 증가해 각각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 및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과 지표 결과에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3분기 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4.9% 증가해 예상치인 4.7%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9월 내구재 수주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지표 호조의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된 반면 긴축 경계감은 확대됐습니다. 한편 전날 호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광고 매출 둔화 전망에 3%대 하락했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은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시간외에서 4%대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에 장 후반 상승 반전했고 은행주와 전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스탠다드 차타드, 지멘스 에너지 등 기업 실적 실망감에 하락했고 22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견조한 미 7년물 국채 입찰 수요에 금리는 하락했으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미국 GDP가 예상을 상회하고 22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강한 미국 경제는 금리와 달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외 기업 실적 부진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어느 것 하나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뉴욕 증시는 금리 하락이 증시 반등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아마존과 인텔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시간에 각각 4%와 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채권 코멘트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그 원인으로 국채 공급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 공급이 증가를 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것이 최근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KB증권은 사실 7월 말부터 이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압력에 대한 리스크를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단순히 수급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인덱스한 분석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먼저 보시면 제가 미국 10년물의 기간 프리미엄과 주요 결정 요인들로 페어밸류를 측정한 차트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수급 요인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국채 변동성,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기 상황도 전부 다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제가 이 5가지 변수를 가지고 적정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을 추정을 해보면 이 올해 10월에 기간 프리미엄은 약 0.3%, 0.8% 정도로 추정이 되고, 현재 기간 프리미엄이 약 0.4%인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기간 프리미엄은 적정 범위의 하단에 위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국채 공급과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기간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프리미엄 전망이 곧 미국 장기금리 전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 미국 장기금리 전망을 할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년 1분기까지 미국 10년물 금리가 5% 부근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10년물 금리는 4%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예, KB증권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실적 상향을 반영해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은 첫 번째로 D램 부분이 고부가 D램인 HBM과 DDR5 판매 비중 확대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고요. 4분기부터는 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낸드의 경우에는 저수익 제품 판매 축소에 따른 공급 축소 효과로 3분기에 실적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부터 D램과 낸드 ASP가 동시에 2년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가격 상승폭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내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10.3% 상향한 7.6조 원으로 수정 반영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적자는 785억 원으로 손익 분기점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QOQ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4분기 D램의 빅크로스가 10% 증가하고 ASP도 8% 상승하기 때문에 PQ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로 D램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1.7조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SK 하이닉스 실적 변수는 최근 1년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70% 하락하면서 누적된 3조 원 규모의 재고평가 손실이 4분기부터 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실적 리비전업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IT 수요의 경우 모바일과 PC는 내년에 올해 대비 5% 증가가 예상이 되고 데이터 센터도 결국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일반 서버의 신규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메모리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특히 HBM의 경우 내년에 하이닉스가 캐파를 2배 증설하고 있는데요. 이미 솔드아웃 됐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 스테이터스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코멘트입니다. 강성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3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긍정, 부정 시그널이 동시에 나왔다. 근데 매력 포인트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부정적 시그널에 좀 민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8조 원이 나왔고요. 저희 전망치 대비로는 1.4%,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는 5.6%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실적 분석 내용은 리포트 참조를 부탁드리고 그 임플리케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그 SUV나 제네시스 등 이제 고부가 차종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분기 배당도 발표를 했는데 강력한 분기 배당 매력 역시 이제 중요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뭐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환율 관련된 부분이 영업이익 증가의 가장 큰 부분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평가손익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2021년 4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환율 관련된 효과가 네거티브하게 돌았다,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당 공헌이익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이 부분도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 저하가 워낙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눈에 띌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영업이익이 3,8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 19% 이상 감소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물류 부분 영업이익은 기대보다 잘 나왔고요. 해운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부분은 비교적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왔고 부가적으로 이제 신조선 발주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가격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로 보고 있는데 글로비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 쪽 사업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 장기 계약 쪽의 물량이 계속 좀 많이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비용 증가분을 전가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계약에 대한 그 비용 추가 반영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금융업종 코멘트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입니다. 강승건 이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4,500원을 유지합니다. 저희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시중은행 금융지주 중에 가장 낮은 PB 멀티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금보험사 관련된 오버행 이슈가 이제 제거됨에 따라서 이런 시중은행 금융지주와의 밸류에이션 갭이 일정 부분 할인되고 있다라고
할인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금융지주의 3분기 CET1 비율은 12.1% 수준입니다. 경쟁 그 금융지주 대비 좀 낮은 수준인데요. 향후에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추가 M&A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현재 기업 대출 중심으로 이제 성장 전략들을 가져간다라는 걸 감안할 때 단기간에 주주 환원율이 크게 상승할 여지는 적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대비 2023년에 주주 환원율이 일정 부분 상승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이익은 잘 나왔습니다. 8,994억 원으로 저희 미 컨센서스를 7.2% 상회했습니다. 판관비랑 충당금 부담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3분기 때는 이제 그 신용 LGD 관련돼 있는 충당금 적립이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호타이어 관련된 충당금 700억이 환입이 되면서 이 영향들을 상쇄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도 전분기 대비 9.8%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충당금 부담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12,500원 유지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부진하였습니다. WM 관련돼 있는 비경상적 비용들이 반영되면서 컨센서스 및 저희 전망치를 하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지난해 이 회사의 실적이 매우 안 좋았었던 게 트레이딩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손실들이 났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경상적인 트레이딩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제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큰 폭으로 올려서 이제 DPS를 방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이런 DPS 방어에 대한 의지는 결국 주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지배주 순이익은 1,008억으로 저희 전망치 및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원인은 일회성 비용이 약 860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해외 대체 자산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겁니다. 200억 반영이 있었고, 소송 패소 비용, 그 다음에 채권 랩 및 사목 펀드 관련된 비용 310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IB 실적이 전분기 대비 이제 크게 감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2분기 때 그 대규모 딜 수행에 따라서 증가했던 부분들의 기저효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일회성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트레이딩 부분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시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대비 개선된 이 요인들은 여전히 유효한 투자 포인트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테크 업종 코멘트입니다. 삼성 SDI와 삼성 전기입니다. 이창민 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ITNS 이창민입니다. 삼성 SDI 리포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8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은 89%입니다. 삼성 SDI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EV용 중대형 배터리 실적은 전분기 대비 매출이 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1.8%포인트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고객의 수요에 흔들림이 없었던 점이 호실적의 배경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부가 P5 배터리 탑재 차량 판매 확대로 EV용 중대형 배터리 내 비중이 50%를 상회의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끌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고객사의 스마트폰향 수요 증가로 OLED 소재도 전분기 대비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삼성 SDI 주가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전방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최근 3개월간 40%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도 모두 역사적 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심이 최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삼성 SDI에 대한 2차전지 업종 내 최선호주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19만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은 53%입니다. 삼성전기의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컴포넌트 쪽에서 IT향 수요가 기대치 대비 느리게 회복되고 있고, 또 경쟁으로 인해 ASP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에 영향을 줘 영업이익률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이러한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전일 13% 금박해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전방 수요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MLCC 수익성 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 고려하더라도 전일의 주가 하락폭은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거대한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삼성전기에 대한 IT 부품업종 탑픽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화 모바일 고객의 수요 회복이 기대되며 이에 따른 MLCC 및 기판 실적의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SI와 텔코 코멘트입니다. 삼성 SDI, SDS, SK텔레콤입니다. 김준섭 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SI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입니다. 삼성 SDS 실적 리뷰와 SK텔레콤 실적 프리뷰 관련해서인데요. 이에 앞서서 두 회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각각 17만원과 7만원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적 발표에선 갈무리해야 할 사항에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물류 사업 부문의 부진으로 KB증권과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류 부문 항공 및 해운 운임이 하락하는 가운데 물류의 물량 역시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예상 영업이익 430억 원 대비 큰 폭 하락한 25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실적 발표 참여자들은 물류 부문의 사업 부진보다는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과 함께 생성형 AI 개시 시점에 주목하는 동향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3% 성장한 4,707억 원의 실적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AI 등 뭐 이런 수요 전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클라우드 사업 역시도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를 한 예정입니다. 게다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삼성 SDS가 개발 중인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내 파일럿 적용 중으로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저희 KB증권은 삼성 SDS의 사업 구조가 AI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의 영향이 부각되는 가운데 삼성 SDS 역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의 실적 프리뷰입니다. SK텔레콤은 시장의 기대 이상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SK텔레콤의 연결 영업이익을 4,965억 원으로 추정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성장세와 SK텔레콤의 실적 개선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경쟁사와 달리 IDC 사업의 캐파를 공격적으로 확대 중에 있는데요. 최근 IDC 시장 전반적으로 전력 공급 부족 이슈로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AI로 IDC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가격 요인과 판매량 요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점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K텔레콤 본사 역시도 감가상각비와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적 개선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KB증권은 다른 통신 섹터 내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차별적인 실적을 보일 것은 점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로 인해 삼성 SDS의 클라우드, SK텔레콤의 IDC 사업이 수혜를 받는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조선기기업종 코멘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로템 3분기 실적 코멘트입니다. 정동희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 담당 정동익입니다. 어제 HD 현대그룹 조선 3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한국조선해양의 연결 실적은 3분기가 매출액이 5조 112억 원, 영업이익 69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각각 7.2%와 65.6% 하회해서 다소 부진한 실적이었는데요.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부진이 이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환입이 2,530억 원 발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주요 자회사별로 간략히 실적 말씀드리면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129억 원 기록을 했는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전분기 대비 감익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영업 손실 105억 원 기록했는데요.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자회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대 삼호중공업이 양호한 실적을 지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도 영업이익 746억 원을 기록을 해서 영업이익률 플러스 5.6%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카타르 프로젝트의 LNG선이 수주잔고에 없고요. 2022년 이후에 수주 물량이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제품 믹스가 다른 계열사들하고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신규 수주는 187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목표가 182억 달러였다라는 걸 감안하면 연간 수주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대 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은 매출액 9,270억 원, 영업이익 41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약 20% 하회해서 다소 아쉬운 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산 부분 매출액은 예상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3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플랜트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철도 부분은 대규모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이는 한국군 납품분의 원가 상승이 배경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회사 측이 자세한 설명을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폴란드에 납품하고 있는 K2 전차는 새로 생산한 것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에 납품했던 거를 빌려와서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다시 생산해 가지고 한국군에 상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최초의 한국군에 납품했을 때 대비해서 현재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일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내년에 56대의 K2 전차를 폴란드로 납품하기 위한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매출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원가 부담의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향후 폴란드의 2차 발주와 루마니아 등 후속 프로젝트들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DLENC 3분기 실적 리뷰 코멘트입니다. 장문준 팀장입니다. 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DLENC 실적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ENC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내용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별도 주택 원가율이 91.7%에서 93%로 올라가면서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도에 좀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HTC 현대산업개발과 DLENC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먼저 이익이 바텀아웃을 하면서 증액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주택 원가율이 부진이 아쉽기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주가 40% 이상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주택 원가율 개선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 24년부터 중기적인 증액 사이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 저희 섹터 안에서 우발부채 노출도가 거의 없고 재무 구조가 우량한 상황인 만큼 말씀드린 증액 가능성만 확인이 된다면 추세적인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SK가스와 GS 코멘트입니다. 전우재 수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K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뷰 자료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19.2만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상향한 이유는 내년도 하반기 가동될 울산 발전소를 추정치 반영하면서 가중평균 ROE를 7.4%에서 8.4%로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발전소는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93% 완공되었고 4월부터 시운전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본업 자체도 되게 견조합니다. LNG 가격 상승에 따른 LNG LPG 가격 차이를 기회로 만들어서 아비트라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추정치도 한 10%가량 상향을 합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내년부터 디젤 트럭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국내 이제 LPG 트럭 판매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울산 발전소 가동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서 LNG LPG 대체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도 최근 리오프닝에 따른 택시 렌터카 외식 수요 개선에 따라서 LPG와 부탄가스 개선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 GS 말씀드리겠습니다. GS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8만원 유지를 합니다. 에너지 해지하기에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실적이 에너지, 시추와 정유와 그리고 발전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84%가량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은 계속 견조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다만 2022년 피크 대비해서는 완만한 조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크게 조정이 되어서 PBR 0.26배 수준, 그리고 PER 2.9배, 그리고 시가배당률은 6.3%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LG 생활 건강 코멘트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LG생활건강의 3분기 실적 리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50만 원으로 9% 하향 조정합니다. 중국 법인과 면세 채널의 매출 회복 여부, 그리고 브랜드 리뉴얼 성과 등이 확인될 때까지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3분기 연결 매출은 7%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32% 감소하면서 매출은 컨센서스를 6% 하회하고 영업이익은 17% 하회했습니다. 화장품 부문의 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화장품 부문 매출은 15%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88%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먼저 중국 법인 매출이 34% 급락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세점은 중국 볼때리상의 수요 약화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했습니다. 마진이 높은 채널인 면세점과 중국 법인의 매출이 하락함에 따라서 화장품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7.4%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악화됐습니다. 화장품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30% 하향 조정하고 내년과 후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각각 21% 하향 조정합니다. 지난 2021년의 실적을 고점으로 브랜드 후의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리브랜딩이 시작되면서 마케팅비가 브랜드 후에 집중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다른 브랜드들의 육성을 위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까닭에 다수의 타 브랜드 매출은 오히려 매년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된 이후에 지난 2-3년간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과도한 할인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현재 업계 전반적으로 이러한 가격 할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격 저항으로 인해 소비자 수요는 더욱 위축된 모습입니다. 길어지는 소비 부진과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리브랜딩의 성과, 그리고 가격 정상화 노력의 성패 여부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이후의 실적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